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평균적인 어떤 가격, 집계해 놓은 것이죠.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매하는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들의 어떤 가격을 이렇게 잘 가중치를 부여해서 더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가중치를 조금 많이 부여하고, 그 다음에 좀 적게 소비하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의 가중치는 웨이트는 조금 낮게 줘서 우리가 어떤 가중 평균한 어떤 가격 지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불렀습니다. 개별 상품의 가격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물론 뭐 쌀 가격이든 빵 가격이든 커피 가격이든 뭐 그걸로 나누면, 학원비로 나누든 뭐 그걸로 나누면 우리가 쉽게 구매력을 캡처할 수 있겠지만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같은 것으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한 사람의 명목 임금의 구매력을, 바로 이걸 우리가 실질 구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질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목 임금을 제가 W라고 쓸 텐데, 대문자 W라고 쓸 텐데, 이 W를 P로 나눠준 것을 우리는 실질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상품으로 나눠주면 훨씬 이해하기는 좋죠. 빵 몇 개, 커피 몇 잔. 하지만 이제 적절하지 못하니까, 우리 빵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커피만 마시고 살지도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다 바스켓에 모아놓은 CPI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임금 나누기 물가 수준이죠. CPI가 바로 물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가 수준의 변화율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물가 수준으로 나누어서 실질 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W라고 쓰면 이건 명목 임금, nominal wage고요. 자, 이걸 P, 물가 수준, 물가 수준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P로 나누었다면 이것은 이제 실질 임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만약에 명목 임금도 5% 상승을 하고 분자가 5% 증가했고요. 명목 임금. 물가 수준이 5%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겠죠. P가 5% 상승했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5%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분자도 5% 증가했고 분모도 5% 증가했어요. 그러면 실질 구매력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대 가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보통 P1 나누기 P2 경제학 원론 전반부에서 두 개의 재화의 가격 비율을 보통 relative price라고 불러요. 상대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상대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노동의 가격을 전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화 서비스 한 단위와 한 단위의 가격과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의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명목임금과 물가가 똑같이 5%씩 상승하면 구매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뭐 이러한 상황을 크게, 그러니까 모든 게 5%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매일매일, 매분, 매초 뭐 이렇게 가격이 변화하는 재화와 서비스도 있고, 대표적으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같은 거 보시면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할 때에는 주유소 저기 뭐죠? 바깥에 세워놓는 가격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의 가격이 계속 바뀝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화들은 뭐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뭐 여러분 혹시 뭐 구독하고 있는 잡지가 있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의 가격은 사실 거의 변하지 않아요. 1년 혹은 2, 3년이 지나도 어떤 잡지나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것에 맞추어서 상승하지만 또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가격과 모든 임금이 동시에 다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상대 가격의 변화가 생기겠죠. 물가는 2% 상승했는데 만약에 웨이지가 명목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0%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저의 구매력은 사실상 하락한 거예요. 바로 상대 가격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상대 가격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상대 가격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상대 가격, 실질 임금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가격은 이제 변할 수 있겠죠. 어떤 재화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이제 이거 생각해 보시죠.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2%였는데 명목 임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누가 루저가 되냐면 바로 임금 근로자들이 루저가 되는 것이죠. 구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활동에 참여했어요. 뭐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것은 그 기업에 기여한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약속한 임금 W를 받았는데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기업이 직원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한 nominal wage를 지급한 건데 받고 보니까 구매력이 사실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직원은 루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본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손실로 인해서 바로 이 경우에 직원이 루저가 되는 거고요. 자, 기업은 직원의 어떤 실질적인 생산성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전보다 사실상 적은 구매력을 직원에게 이전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이득을 취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위너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단순한 그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는 한쪽 파티는 위너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쪽 파티는 이제 루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누가 위너가 되고 어떤 경우에 누가 루저가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세 가지 케이스를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임금 근로자의 사례고요.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3년간 고용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3년간 명목 임금을 동일하게 받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2년도 사실은 좀 그런데요. 자, 3년 동안 뭐 매년 예를 들어서 얼마씩 받는다고 할까요? 5천만 원씩 받는다고 할까요? 1년에 5천만 원씩 5천만 원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사실 좋은 계약은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런 계약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원씩 간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만큼 그 다음에는 5천 플러스 물가 상승분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또 물가 상승분을 또 적용을 해서 연동시켜서 물가 상승률과 명목 임금이 이제 올라가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것이죠. 이런 계약이 사실 가능한 이유는 아마도 뭐 교과서에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아마도 앞으로 3년간 물가 상승률이 0%라고 기업과 뭐 노동자가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률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률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0%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명목 임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0%가 아니라 뭐 2%, 3% 이렇게 발생한다면 결국 1년 뒤에 다시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 이게 바로 W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제 P가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노동자는 루저가 되는 것이죠.